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소식을 중점적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도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정경심 교수 오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법정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과연 대답을 했을까요? 그림을 보면서 잠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공인이 아니어서 여전히 저희는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은 기자들이 뭔가 열심히 질문을 하는데 정경심 교수는 아무런 대답 없이 뚜벅뚜벅 법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전 장관이 지명된 지 1년 4개월,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 만에 1심 재판부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김광삼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SBS 보도국 법조팀의 강청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청환 기자, 법원행정처가 최근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면서 3주일 동안 휴정하도록 권고했는데 이 1심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 공판을 강행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많이 쏠렸던 사안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년 3, 4개월 이상 수사와 재판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사회적 그런 피로도와 이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재판 그리고 또 재판 일정 같은 경우는 그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이 재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재판을 그대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회적 피로도라고 하는 그 부분도 아마 재판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김광삼 변호사님, 조심스러우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재판부가 휴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 그대로 1심 선고 공판을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는 점은 네. 정경심 교수의 유죄와 무죄 어떤 방향이 될까? 어떻게 작용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일단 이제 범죄 사실, 그러니까 공소 사실이 이제 범죄 혐의가 한두 개 정도라고 하면 뭐 이건 무죄일 것이다, 유죄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혐의 자체가 15개거든요. 예. 15개인데 그 안에서 또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표창장 위조랄지 아니면 뭐 논문과 관련된 부분, 인턴십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유죄가 나오고 어느 부분이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범죄 혐의가 15개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전에 이제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뭐 조범동 씨랄지 또 개인적인 자산 관련해 해줬던 이제 김경록 씨 이런 재판 이전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연관돼서 생각한다고 하면 적어도 15개 혐의 중에서는 이제 일부는 한 무죄, 그 일부는 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재판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이제 구속 만기가 한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나는 게 맞는데 역시 뭐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대부분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오늘에서야 이제 선고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법원 정경심 교수 조국과 공모해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 현재 판결문을 읽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밝혔다. 이 얘기겠죠? 강청환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판단 근거를 설명하고 판단 예. 이유를 뭐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이제 그 안에 기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워딩들을 종합해서 이제 지금 전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 그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에 대해서는 그 허위 사실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금 판사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저희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을
강청환 기자와 함께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는 그런 순서로 오늘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네. 이번 사건 재판이 대단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희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예, 어쨌든 이 조국 교수의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지탄받을 부분이 있고요. 오늘 뭐 일부 지금 법원에서 선고가 유죄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이 국가를 두 동강이 국민 여론을 두 동강이 낼 만큼의 크나큰 국정농단이라든가 권력형 비리였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이 여의도와 서초동의 집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더 드려볼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지명되고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번 수사를 했고 이 수사 때문에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부 여당 청와대와 등을 지게 됐다는 게 뭐 일반적인 관측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까지 받은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재판이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실과 예. 문제와 윤석열 총장까지 이어지는 맥락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국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 내용들이 민정수석 당시의 일인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일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냉정하게 보자라는 측면에서 저는 봐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수사 과정에서 총장이라든가 총장 검찰에서 과도하게 수사를 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성철 잠시만요. 예, 뭐 잠시만요. 장성철 소장은 박진영 부대변인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도덕적인 지탄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죄가 나온다면은 법률적인 지탄도 같이 받아야죠.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이것이 과연 공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범죄 행위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인턴 증명서까지도 허위로 조작하는 분이 무엇이든 다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더 큰 문제는요. 거짓말 논란이에요. 본인은 몰랐다, 아니다, 상관없다. 공직자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떠한 사기 범죄보다 더 큰 것은 거짓말 논란이었고 인턴 증명서, 표창장 이런 것들을 허위로 위조함으로써 다른 청년들의 꿈을 짓밟았다. 이것은요.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한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장관을 옹호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옹호한다는 게 아니고요. 조국 장관이 한 일과 검찰의 과도한 수사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직자로서 했던 일과 지금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지금 사실 말씀을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입니다. 네. 물론 조국 전 장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옹호했다라고 예. 그렇게 얘기해요. 정경심 교수 공주대 체험활동 관련 허위라는 사실 알고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 법원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속속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이 알려지고 있고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 발급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도 인정이 된다. 저런 부분들도 사실 그동안 핵심적인 쟁점이었고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부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이 저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유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예. 때는요. 지금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 거의 문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표창장이랄지 인턴십이랄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데 그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인턴십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과장되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증거가 좀 확실하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전자 시스템에서 출입 과정이랄지 아니면 그곳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과연 정경심 교수의 딸 조 씨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들은 재판에서 비교적 뭐 증거로서 쉽게 좀 드러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표적 수사냐 과잉 수사냐 이 문제는 오늘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판단해 보면 된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15개 혐의가 있는데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 적어도 뭐 반절 뭐 그쪽 왔다 갔다 해서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걸 표적이라지 과잉수사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15개 혐의 중에서 아주 경미한 한두 개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표적 수사고 먼지털이식 수사다 이렇게 이제 비난받을 수 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결과를 보면 이제 가장 뭐 사모펀드도 있고 증거인멸도 있는데 사실은 조 전 장관 관련된 수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표창장을 비롯한 인턴십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위조 혐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이 만약에 유죄로 판결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검찰의 어떤 표적수랄지 과잉수사 부분은 좀 약간 비난은 좀 잦아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현재 정경심 교수의 이른바 입시 비리와 관련한 부분을 먼저 재판부가 읽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청환 기자, 지금까지 나온 부분들을 재판부의 판단, 어떤 내용의 판단이 있었는지 아마 저희가 자막도 준비가 돼 있을 테니까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재판의 이제 쟁점이 크게 세 가지인데 네. 하나는 이제 입시 비리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사모펀드 의혹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증거인멸 교사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시 비리 부분에 대해서 쭉 이제 재판부가 판단 근거와 이제 판단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상 지금까지 이제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검찰의 공소 사실이 지금 대부분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입시 비리에 관련돼서만 지금 이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 속보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이제 그 인턴십에 대해서 허위였다. 그리고 허위 인턴십 증명서 작성에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한 것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저희가 뭐 그동안 언론으로 알려졌던 어떤 공주대 이제 연구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산의 한 호텔 인턴 이런 부분 그리고 단국대 논문 작성 이런 부분에도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이 된다. 또 이제 호텔 인턴과 관련해서도 호텔 인턴십을 실제로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사실 입시 비리 부분에 지금 인턴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거의 그대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표창장 위조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쟁점이 됐었는데 SBS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고 또 일부 사실관계가 좀 다른 보도였다라고 하는 비판도 받았었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창장 위조라고 하는 그 컴퓨터죠. 노트북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이 안 나온 겁니까? 아직까지는 속보가 들어오지 않았고요. 지금 예. 저희도 현장에 이제 법정에 이제 기자가 들어가서 이제 소식을 바로바로 전해오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그 직인 파일 부분 그리고 당시에 이제 동양대 그 PC에서 발견된 어떤 직인 파일에 의한 표창장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재판부가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표창장 위조 이 부분을 여러분은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어쨌든 간에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 이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 당시 검찰 수뇌부가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은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기사가 당시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겠죠. 조국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딸이 서울대 법대의 인턴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된 것이지요. 예, 근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네. PC를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갔고 그거는 물품관리법 위반이에요. 지금 문제는 거기에 그렇게 본인의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거기 문서가 작성이 되는데 그거를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컴퓨터에 뭐가 작성되고 나가는지도 모른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PC를 공용으로 쓰고 밖에 나가고 난 뒤에 저희 아이가 쓰면 그 아이가 쓴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 동양대 총장 상장이라는 사문서를 위조해서 의존원 입시에 활용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연구 용역 과제에서는 공문서를 위조해서 공금을 횡령하면서까지 딸 용돈까지 챙겨준 것을 보면 부부, 특히 배우자의 눈물겨운 딸 사랑이자 스펙 관리입니다. 그럼에도 후보자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법적 책임만 없으면 후보자는 깨끗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적 문제가 부부간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 교육이나 집안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점 사실입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예, 맨 처음에 주광덕 당시 의원과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죠. 조국 당시 후보자, 예, 그런데 제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 발급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한 점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저 대답과 다른 판단을 재판부가 했다.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저는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교사 이렇게 세 가지 축 아닙니까, 변호사님? 네. 입시비리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오늘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사실 그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요. 처음에 표창장에 대한 기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사실 청문회 하고 있는데 그 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랄지 관련자를 조사하지 않고 바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부터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비판도 굉장히 많았던 건 맞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나왔는데 동양대 표창장 위조도 충분히 인정된다. 재판부가 방금 이렇게 판결문을 읽으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밝혔다는 점 뉴스 속보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근데 그때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게 바로 동양대 표창장이에요. 예. 그래서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15개 혐의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 의미 있는 것은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위조거든요. 왜냐하면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것은 그냥 표적 수사다, 과잉 수사라는 그런 굉장히 논란을 났던 것이 바로 표창장 위조거든요. 그래서 뭐 15개 뭐 표창장 위조보다 훨씬 더 많은 중한 범죄가 많이 있습니다. 15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창장 위조 자체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표창장이 정말 위조됐느냐 되지 않느냐의 유무죄 판단이 사실은 검찰의 어떤 수사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고 만약에 하나 다른 게 다 유죄가 나왔다 할지라도 표창장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표창장은 유죄가 된 게 맞다라고 법원에서 만약 판단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이제 검찰 수사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표창장 위조라고 한 하나의 팩트가 있었고요. 그 논란이 하나가 있었고 또 단국대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됐던 이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재판부가 단국대 교수와 딸을 논문 저자로 등재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정경심 교수의 딸 단국대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장성철 소장님, 네. 검찰의 공소장, 네.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재판부가 적어도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거의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허탈해했던 부분은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청년들의 꿈과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재, 붕어 이런 분들도 기회의 사다리를 통해서 사회 지도층이라든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꿈과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표창장도 위조하고 인턴 증명서도 위조하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스펙을 만들어서 대학을 보내려고 했다라는 것이 과연 이분들이 사회 지도층, 대학 교수,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하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교수,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공직을 담당하겠다는 장관 후보자, 장관 이런 분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학생과 국민을 향해 거짓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박진영 부대변인 지금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정경심 교수가 아마 유죄를 선고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계속해서 네,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런데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입시 비리 부분이 유죄가 나왔다고 한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청년들에게 그런 그 자괴감을 줌으로 인해서 장관에서 낙마했다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저는 이 부분이 낙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낙마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검찰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도 아닌 상태에서 소환을 했단 말입니다. 표창장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됐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최성해 총장이 발급해 준 적이 없다라고 했던 발언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그죠? 증언 때문에 시작된 건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 국민들이 이렇게 반으로 나눠질 만큼 그런 식의 과잉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리가 과연 되는가? 장관을 낙마시켜야 된다고 했다고 치더라도 과연 70명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엄청난 압수수색을 해서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상황으로서 이 검찰이 언론에서 수사 과정들을 공표하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들은 정당했던가라는 또 다른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은 겁니다. 잘못한 사람을 조사하는데 그것을 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잘못한 사람을 수사하는 것을 제가 잘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언론에까지 과도하게 흘려가면서 전 국민이 반으로 쪼개질 만큼 흐르는 것에 증폭적 역할을 한 것이 검찰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덧붙여서 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쪼개진 거는요.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라져서 양 진영이 싸웠잖아요. 서초동에서 조국을 수호하자라고 한 분들이 누굽니까? 이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 아닙니까?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흘려주고 증폭시키고 한꺼번에 과잉 수사를 했던 측면들이 검찰이 제공했다는 측면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요. SBS를 비롯한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한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 부분은 사실 박진영 부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초환 기자도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부분들이 어떤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흘리고 기자는 그걸 받아서 그대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기레기다, 기덕이다 이렇게 비판들 하고 계시는데 강초환 기자 오늘 나오신 김에 이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SBS도 여러 사안을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어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검찰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변호사나 다른 쪽으로 취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때는 이제 한참 저게 벌어졌을 때는 제가 이제 법조 취재를 하고 있지 않았기 강초환 때문에 기자가 정확히 이제 뭐 알 수 없지만 저도 이제 현직 법조 기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검찰이 흘려준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조국 사태 이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만연화가 됐고 그렇게 하나의 프레임이 돼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대부분의 과정은 어떻게 하냐면 근데 이번 특히 이 조국 수사에서도 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이번에 특히 이제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지만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정경심 씨의 자산관리인이죠. 자산관리인 측의 변호인을 통한 취재가 사실은 굉장히 주된 취재였고 이제 뭐 KBS가 심지어 이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사실은 어떤 많은 법조 취재의 과정은 변호인이라든지 사건 관계인들 즉 이제 그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그 관계자들의 이제 그 말이라든지 어떤 그런 증거들을 취재해서 저희가 이제 아래서부터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지만 이제 뭐 잘 모르시는 이제 뭐 일반 대중분들이나 또 밖에서 생각하실 때는 뭐 검찰이 흘려줬다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게 이제 그동안 전혀 없었다고 뭐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하는 부분의 많은 취재는 그렇게 좀 변호인이라든지 아니면 사건 관계인의 발언을 취재를 해서 퍼즐을 맞춰가는 식으로 취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많다는 것을 현직 법조 기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진영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도 뭐 기자들을 완전히 비판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건 아니고 검찰에서 검찰의 그렇게 행위주체로서 검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현재 이 부분이 입시 비리지 않습니까? 입시 비리에 그 많은 수사관과 검사가 동원되고 그 많은 압수수색을 과연 했어야 됐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저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 당국대 논문 제일 저자는 언론이 먼저 터뜨린 내용이죠. 아니 언론이 터뜨렸던 치더라도 이 부분이 실제로 장관의 직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요. 민정수석 시절에 이루어진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입시비리 수사에 그렇게 과도한 양적인 수사가 필요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자의적 선택적 수사가 있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거듭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상황이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이 어쨌든 좀 말씀하실 때 뭐 또 말씀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요 질문까지 드리고 또 재판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되기 이전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 되기 이전의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인사청문회나 이럴 때 항상 장관 되기 이전의 일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변창흠 후보자도 그 구역 김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말을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야당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고 여당에서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맞습니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이 지적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받아서 공격을 해서 낙마시키는 것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일단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요. 이제 조 전 장관은 공인이에요. 공인이면 사실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물론 일부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서 뭐 흘려서 나온 게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당시 언론에 굉장히 과도한 경쟁 취재가 있었고요. 또 그렇게 그걸 통해서 또 밖으로 나온 얘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물론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낙마시켰다고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의 결과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인위적이랄지 조작된 수사였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어떤 재판 결과를 통해서 유죄로 드러난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 저 자체는 이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봐요. 더군다나 장관이라는 지위, 특히 이제 법무장관이라는 지위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지위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검찰이 그 당시에 어떤 수사 혐의랄지 그런 걸 포착을 했다고 한다면 단지 청문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를 않고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그건 검찰이 더욱더 정치적인 거죠. 그래서 혐의가 드러난 거 있었고 또 표창장 관련된 것이 언론에서 워낙 그 당시 청문회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 청문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 대통령의 어떤 임명권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검찰 자체도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의 어떤 결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죄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걸 단순히 어떤 우리나라를 두동강이 냈더랄지 그런 걸로 이걸 뭔가 지적하고 그런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말이죠. 법원 정경심 교수 딸 허위기재 확인서 등 제출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해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표창장 경력이 없어서 정경심 교수 딸의 이 표창장 위조한 사실이 아까 인정된다고 재판부가 밝혔는데 표창장이 대단히 긍정적인 요소가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부산대 의전원 관련해서도 이 표창장 위조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정경심 교수 딸의 행위는 위계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고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유죄의 취지로 재판부의 판단을 현재 읽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첫 판단이 나오는데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장관 지명부터 의혹이 불거지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날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되고 그 이후에 1년 4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영상이 나가는 사이사이에라도 재판부의 새로운 판단이 나오면 뉴스 속보 자막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고소고발은 지금까지 검찰에 11건 접수됐습니다. 안 하신 분이 그리고 그 옆으로 가시고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평생을 공적인 인간으로서 해왔던 그것을 마무리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10시 50분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촛불을 거듭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첫 택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 대가, 즉 정면 돌파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 장관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습니다. 오전 9시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대변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가 오늘 오전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서사는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0시 20분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 200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재판부 직권으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정경심 교수는 첫 재판 출석인데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당을 책임지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생일이 관련해서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국민적 정서와 다르다고 증인으로 법정에 비공개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한 뒤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오늘 결심인데 재판 막바지에 진도를 많이 제출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재판인데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오늘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저희가 4분 정도의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강청환 기자, 지금 보니까 말이죠. 입시 비리와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넘어간 것 같고요. 지금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판결문을 읽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입시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판단을 이제 내렸고요. 제가 뭐 유죄다 무죄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재판부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유죄 취지의 어떤 검찰의 공소 사실이 대부분 인정이 되었다. 그 재판부 워딩을 보면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된 어떤 인턴 관련 서류는 거의 다 이제 허위로 판단이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고요. 이제 사모펀드 의혹 부분에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 일단은 이제 그 횡령 혐의가 사실은 가장 주된 이제 혐의인데,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이 좀 어렵다. 횡령은 거의 지금 뭐 무죄 취지의 어떤 그 재판부의 판단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투자, 이제 차명 투자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측은 이제 그 빌려준 돈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봐야 한다 뭐 이런 판단도 좀 있었고요. 다만 이제 그 조범동 이제 그 오촌 조카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와 공범으로 돼 있는 어떤 그 자금 횡령 혐의는 이제 그냥 단순히 투자로 봐야 되지 횡령으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판단이 지금 내려진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저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시청자분들께서 저게 범법과 합법의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말이죠. 중요한 건요. 이제 사모펀드와 투자 관련해서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공직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간접 투자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원래는 사모펀드는 간접 투자가 맞아요. 그런데 사모펀드를 직접 투자 형식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랄지 이제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개입을 많이 했다는 거고, 거기서 이자 형태 아니면 투자, 지금 정경심 교수나 조 전 장관은 그게 투자한 돈이 아니고 대여를 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는 투자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사모펀드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차명 투자인가 아닌가, 뭐 빌려서 돈을 투자한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는데, 이를 사실관계 인정한다 하더라도 뭐 횡령 혐의랄지 아니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랄지 이런 것은 좀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고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이제 카테고리가 3개잖아요. 그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이제 유죄 판결이 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돈과 관련된 사모펀드에서는
설사 대여금이 아니고 투자금이라 할지라도 일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무죄 판결 날 가능성이 크고 무죄 판결? 예. 일부가 무죄 판결 거의 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인멸 부분 이 부분은 뭐 이전에 자산관리사인데 김경록 씨가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그래서 아마 사모펀드 가서는 지금 선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전에 조국 5천 조카인 조범동 씨 판결에서도 무죄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상당 부분이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횡령 혐의는 인정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5천 조카가 정경심 교수에게 군산공장 관련한 정보를 제공했고 정경심 교수가 해당 정보를 받은 이후에 WFM의 장내 주식을 매수했다. 이런 또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어서요. 저 부분은 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12만 주 장내 주식 매수 12만 주 가운데 10만 주 매수한 부분 관련한 혐의는 인정이 된다고 판단한다. 변호사님 그러면 일정 부분 또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전체가 무죄는 아니고요. 이제 WFM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본인이 산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 이름을 샀는데 그 돈을 어떻게 보면 대중계 정경심 교수 측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접 장내 매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 부분은 이제 유죄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횡령과 관련된 부분은 1억 5,700만 원인데 이게 투자를 하고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1억 5,7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회사 돈을 빼돌려서 1억 5,700만 원 준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설사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직접 투자한 부분 저런 부분들은 사모펀드와 관련돼서도 지금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재판에 넘긴 거란 말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때 어떻게 답변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을 가지 못한다, 가지라는 걸 얘기를 듣고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자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라고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 당시 시점에는 수익률이 매우 높았나 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맡겼습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저나 저의 식구가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왜 공개를 하고 또 국회에는 왜 제출을 했겠습니까? 제가 민정수석 되고 난 뒤에 그걸 왜 신고를 했겠습니까? 신고하지 않고 팔고 난 뒤에 현금으로 남겨뒀겠죠.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비상식적 투자라는 점에 있어서 그 점에서 저희가 정보가 좀 부족하고 무지한 투자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 그 5천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예, 5천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재판부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혐의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하나하나 밝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횡령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정보를 조카로부터 제공을 받고 정보받은 다음에 어떤 WFM의 주식을 장내 주식을 매수하고 이런 부분은 또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김광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이렇게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인다. 이 말씀까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결심 공판 때 정경심 교수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했는지 강초원 기자 혹시 기억납니까? 징역 7년 네, 구형했죠? 맞습니다. 예.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 구형했습니다. 이러면서 당시에 검찰이 엘리트 계층으로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고 청년의 상실감을 안겼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부당한 사익을 추구했다. 신종 정경 유착 범행이다.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때 검찰이 한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에서 재벌 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은 지켜라 라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입니다. 라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461만 원. 이건 어떤 의미에서 붙인 검찰의 구형량입니까? 지금 구형이 일단 9년 징역 7년이잖아요. 징역 7년인데 이제 7년 자체는 이제 범죄 혐의가 전체적으로 유죄인 걸 전제로 해서 구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7년 구형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15개 혐의가 다 인정된다고 하면 7년 구형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벌금 9억과 추징금 1억 6천만 원 정도는 이건 검찰이 이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범위가 어느 범위에서 어느 범위까지는 이 정도의 벌금형을 처벌하도록 벌금형으로. 그러니까 벌금형 제가 드린 질문은 벌금은 어느 혐의에 관련돼 있는 거고 추징금은 아마도 사모펀드 투자 관련된 건 아닙니까? 네, 추징금도 사모펀드 관련돼 있을 거고. 벌금은 벌금형은 법에서 징역 몇 년에다가 벌금을 병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건 주로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그렇게 역시 사모펀드 투자 쪽이 될 가능성이 크군요. 그렇죠. 그래서 벌금이나 추징금은 사모펀드와 관련된 구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검찰이 당시 구형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 하나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시민 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정경심 교수 사건은 대단히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렇게 주장했어요. 박진영 부대변인 동의할 수 없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게 지금 15개 항목 정도 되는데 현재 입시 비리 한 2개 정도 유죄 오늘 선고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모펀드 부분에서 가장 센 게 이제 횡령 부분인데 횡령 부분은 무죄라는 겁니다. 유죄가 인정된 거는 이제 흔히 하는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이제 투자했다는 내용인데 이건 사실은 자본시장법에서 제가 아는 수준에서도 경미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 잘했다. 그다음에 또 장관이 낙마될 수 있습니다. 국민정서법상. 그러나 이 과정이나 절차 자체가 과잉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원회 과정 절차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양적인 문제, 징계인 선임 문제 이런 것들을 똑같이 적용해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했던 수사의 양이라든가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박진영 부대변인은 혹시 장성철 소장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추미애 장관의 징계를 했던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그것도 좀 과잉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 않겠어요? 그거는 재판 결과를 봐야 알겠죠. 똑같이 이야기하자면. 예,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근데 자꾸 과잉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찾고 벌을 주기 위해서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을 왜 과잉이라고 하십니까?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모든 걸 부인했어요. 나는 관여 안 했다, 몰랐다. 그러면요. 검찰은 더 수사관을 투입하고 검사를 투입해서 확보된 그러한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와 증언을 찾아내는 게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과잉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법률과 우리가 법상식의 기준에서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상식이 뭔데요? 입시 비리 수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양이 투입돼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 법률적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노블레스 오브레지를 지키지 못했다. 법률 위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든 간에. 반대로 검찰의 수사가 과잉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됩니까? 그 부분 제가 이거는 당연히 질문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검찰은 도대체 그런 범법 혐의가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인데 네네. 그럼 어느 정도의 인력을 투자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지금 15개 항목 중에 유죄가 나온 항목들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게 맞았지 않았느냐. 유죄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투입된 양들에 대해서는 흔히 하는 비효율적 투자였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출범할 공수처는 수사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박진영 부대변인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여기 검사 출신 계시니까 제가 뭐 쉽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기소해서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몇 프로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검사들도 좀 숙고해서 기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발하지 않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이제 범죄 혐의가 15개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 허위 스펙 또는 과장, 인턴십, 그다음에 위조 이 관련된 것만 해도 한 7개예요.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만 가지고 입시 비리를 했다고 한다면 뭐 그만한 인원을 투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단서를 잡히는 거 보면 부산대랄지 아니면 뭐 한양외고랄지 각 정경심 교수의 딸 조 씨가
원서를 냈던 대부분의 학교에 관련해서 이게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드러내려고 하면 사실 집중적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러면은 7개 스펙 자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제가 한번 표창장 하나만 가지고 한번 그런 나중에 수사를 사례를 했다면 찾아오겠습니다. 예. 역대 입시 비리에 대한 개인 수사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여됐는지 역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도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자됐는지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조사해서 가지고 그때 입시 비리는요. 거의 문서 하나 유조한다랄지 인턴십 하나 유조한 거였어요. 이렇게 7개까지 유조해가지고 각 학교마다 써먹은 경우는 역사상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입시 비리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이 대단히 중대한 범죄로 생각하고 그렇죠.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단순한 과거에 입시비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장관에 대한 수사가 대단히 어려웠죠. 김대중, 김영삼 정부 때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그때 검찰, 검사들이 기자의 힘을 빌렸던 적이 대단히 많아요. 그 수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았죠. 언론의 힘을 빌어서 국민적 지지를 얻을 때 엄청난 인력과 장비가 투입이 됐었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죠.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파헤치라고 존재하는 게 언론이지만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밉고 좋고를 떠나가지고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준에 봤을 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과잉한 수사가 있지 않았냐라고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고 장서철 소장님은요? 저는 박진영 부대변인님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사례를 찾아보실 때 해방 이후에 장관에 임명된 분들 중에서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7가지 이상의 혐의를 갖고 계셨던 분, 또 의혹을 받았던 분, 그런 분이 있었는지 그 사례도 좀 함께 찾아봐 주세요. 양이 많은데 장 소장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 조국 전 장관과도 연관되어 있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들어가 있었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인데 법원이 정경심 교수 동생 명의 계좌 등 차용해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조국 민정수석 취임 후에 면탈 목적으로 차명 계좌를 이용한 것이다. 조국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고려해서 은폐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거는 조국 전 장관과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말이죠. 은폐 목적이 있다. 어떤 부분을 은폐한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밝힌 걸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장관이 임명이 되면 네. 그 재산을 공개해서 등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그 재산 등록 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주식 및 파생 상품 거래를 은폐하고 면탈할 목적으로 이제 그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그 재산을 옮겼다라는 부분의 공소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부분입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좀 사실 대단히 좀 중하다는 느낌. 이게 범죄 혐의와 형량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국민들이 중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까 입시 비리를 겨우 입시 비리라고 하면 이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또 법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뭐 판결 주문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 자체가 저걸 우리가 판결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전체를 보면 조국 전 장관이 했던 이야기, 정경심 교수 측에서 주장했던 얘기가 다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었다는 것들이 저 판결문에서 거의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판결문이 뭐 다 옳은 건 아니겠지만 판결문 자체는 이제 증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근본적으로 조 전 장관이 본인의 셀프 기자회견이랄지 아니면 청문회에서 나왔던 한 얘기가 사실 진실이 무엇이냐. 진실이 지금 판결 결과를 쭉 보면 진실이 어떤 거였는지 찾아보기도 몇 개인지도 찾아보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조 전 장관의 어떤 본인의 어떤 정당한 그런 주장들이 사실은 근거를 잃고 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지금 저렇게 많은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는데 그럼 형량이 어떻게 선고될 것인가. 그리고 형량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내용 가지고 집행유예 선고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집행유예는 어려울 것이다. 실형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판사 자체가 혐의는 굉장히 많이 인정되어 중하지만 뭐 이래이러한 점이 있어서 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례에 비춰보면 저 정도면 당연히 실형이 선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실형도 상당히 중형이 선고되는 게 맞아요. 맞고 또 법정 구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판부에서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고 더군다나 정경심 교수가 건강이 안 좋다는 점을 재판 과정 내내 실신하기도 했었고. 네네. 건강도 안 좋고 이제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에서 한 번 더
무죄를 다퉈보라는 취지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으면은 벌써 56분이 지난 건데요. 증거 인멸과 관련한 부분으로 재판부의 판단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는 조금 전에 끝났고요. 정경심 교수 증거 은닉 교사죄로는 처벌하지 못한다. 증거 은닉 교사죄로는 처벌하지 못한다. 변호사님, 네. 저 부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건 굉장히 논란이 많이 예. 되는데요. 증거 인멸을 본인이 하면은 그건 처벌 못한다. 뭐 네.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유죄 판결이 난 걸 보면 본인이 증거를 인멸한 거나 아니면 이제 일정한 친족과 관련해서 증거 인멸하면 처벌 못하도록 법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인을 이용해서 증거를 인멸하면 이전에 이제 법원 판례 보면 다 처벌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부에서 증거 은닉 교사 자체도 자신을 위한 은닉이기 때문에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이제 아마 그런 취지로 처벌 못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증거를 자신이 사실상 없앤 거기 그렇죠. 때문에 동일시하게 봐야 한다. 그걸 교사죄로 네. 이렇게 시켰다는 죄로는 처벌 못한다. 그렇죠. 그런데 증거 은닉이랄지 증거 인멸 교사와 관련해서 많은 이제 법조인들은 저건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건 예상 밖으로 일부 무죄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증거 은닉과 인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닉은 숨기는 거고요. 예, 인멸은- 한자 말 그대로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예. 증거를 인멸은 없애는 것, 네네네. 은닉은 숨기는 것. 그렇죠. 자, 증거 은닉 교사죄는 처벌 못한다. 그러면 증거 인멸 교사죄로도 처벌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니요, 그걸 내용을 한번 봐야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 은닉 자체를 이제 인멸의 범주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소 자체가 명확하게 몇 조를 적용해서 한 것인지 우리가 그냥 증거 은닉으로 얘기하지 않고 보통 증거 인멸 교사에 포함시켜서 이제까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가 결심 공판 때 지난달 5일에 있었던 결심 공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한순간 저뿐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친정과 시댁 식구들까지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파렴치한으로 전락했습니다. 눈이 매우 아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세상이 생각하는 나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점 때문에 대단히 당황스럽다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정 교수의 변호인은 또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수사는 법무부 장관 낙마를 목표로 한 것으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한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검찰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합쳐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표적 수사라는 말을 저희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박 부대변인의 생각과 좀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지금 뭐 결론 나왔습니다만 이제 표창장과 인턴십 위조 문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뒤집기 어렵다고 예. 본다면은 차명 계좌 문제는 이것도 아마 또 논란의 소지가 될 겁니다. 2심 가면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이 내용이 과연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처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 그렇게 과잉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 국론이 반토막나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뭐 같이 서로 비판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청환 기자, 증거 인멸, 증거 은닉 관련해서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는지 설명 좀 읽고 해주세요. 지나갔는데요. 지금 예. 증거 은닉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자기 증거를 이제 은닉을 하면은 본인이 은닉을 하면은 이게 죄가 되지 않고요. 그 대신에 이제 누구한테 시키면 교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유죄가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김경록 그냥 이제 그 자산관리인이죠. 자산관리인과 PC를 반출하는 행위를 이제 우리 정경심 피고인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제 교사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 재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PC 반출했다. 증거인멸의 공동정범이다. 그런데 이 정경심 교수의 PC를 은닉한 김경록 씨 측 변호인은 조국 전 장관의 자문을 받아서 범행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재판 과정에서 했단 말이죠. 변호사님, 네. 지금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것 같다라고 현장 기자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 부분은 사실 이제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요. 예. 증거인멸 과정에서 이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제 사실관계는 아마 판결 이후에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부분도 과연 뭐 법리적으로 무죄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런 행위는 있었지만 무죄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도 판결 위에서 명시를 하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뭐 거짓말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저걸 제가 약간 법률적으로 풀어보면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김경록 씨에게 그 PC 좀 없애줘, 숨겨줘 해서 가서 단독으로 김경록 씨가 PC를 숨겼다고 한다면 정경심 교수가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를 같이 했다고 한다면 공범 관계가 되고 자기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교사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팩트 자체는 인정을 한 거죠. 증거인멸에 관한 게 있었지만 법리적으로는 죄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조금 보입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그걸 교사했다, 시켰다는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겁니까? 왜냐면 같이 했다는 거죠. 예, 같이 했기 때문에. 그냥 시킨 것이 불가한 게 아니고 예. 시키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처벌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화로 김경훈 씨한테 그 PC 좀 없애줘 하고 없앴다고 하면 이건 죄가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같이 모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했다고 한다면 죄가 안 된다는 게 약간 법리적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는. 그런데 이제 법조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미묘한 차이로 사실은 인정을 하되 법리적으로 무죄 판결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거의 선고가 임박한 것 같아요, 강청환 기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고가 지금 임박한 것 같습니다. 유죄 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렸네요. 예, 제가 지금 핸드폰을 예. 계속 정신없이 보고 있는 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계속 입시 비리 관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시 비리 관련은 모두 유죄. 입시 비리 관련은 모두 유죄입니다. 입시 비리 관련은 모두 유죄고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WFM 장내 주식 12만 주 가운데 10만 주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것 같고요. 2만 주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령과 관련해서 횡령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해서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과 별도로 취득 이익에 상응하는 벌금, 이익금에 대한 추징도 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가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1심 선고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유죄, 무죄에 대한 판단은 이미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판결 이후 설명을 마쳤고요. 예. 이제는 그 선고를 해야 될 차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461만 원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과 재판부의 선고 오늘 형량을 비교해서 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통해서 1심 재판부는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공범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사죄로 시켰다는 죄로는 처벌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취지로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 1년 4개월 만에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늦은 밤 전격적으로 기소된 지 1년 3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조심스럽게 한번 형량을 예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바에 따른다면? 적어도 징역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그리고 집행유예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렇죠. 저 정도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아마 집행유예 내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법정 구속 안 할 가능성이 큰데 뭐 제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니고 또 재판부가 이제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 중에서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전부 다 취사 선택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아직 선고가 바로 임박해서 저희가 애단하기 쉽지는 않은데 일반적인 어떤 사례에 비춰보면 뭐 그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징역 3년에서 5년 정도 예상하시고 집행유예는 아마
병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법정 구속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네네. 예. 오늘 1심 재판부 전체적으로 유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판결이 나오면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저는요 어떤 파장보다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본인들이 지금까지 했던 주장, 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잘못했다, 반성하겠다 그런 말 좀 듣고 싶습니다. 잘못한 분들이요. 1심에서 저런 판단이 나오면 나 2심 가서 나의 무죄를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해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교수분들이잖아요. 네. 학생을 가르치잖아요. 학생들한테 너희들도 아들, 딸 낳아서 대학 보낼 때 인턴 증명서 위조하고 표창장 위조해라.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제발 잘못했다, 반성하겠다라는 말 듣고 싶습니다. 예. 박진영 부대변인은 오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나면은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장 소장님 이야기에 일면 동의를 합니다. 2심을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이야기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왔을 때도 사과부터 하고 본인이 법적 소송을 했다고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제가 충고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사과는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과 형량에 대한 선고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벌써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7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강청환 기자, 아직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졌다는 소식은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 선고가 내려졌다는 속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지금 판결 이유가 지금 설명을 됐고 지금 선고 주문을 지금 읽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를 해서 들어오는 워딩이 이제 좀 매듭이 지어질 때마다 이렇게 보내기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보내는 게 아닙니까? 뭐 한 줄 한 줄 보낼 수는 없고. 지금 오늘 저 방청객들도 추첨을 통해서 네, 1.7대 1의 경쟁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뽑았는데 기자들도 그러면 많이 못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풀 기자가 들어갑니까? 그 어떤 추첨에 의해서 풀단이 지금 돌아가고는 있는데 그래서 좀 경쟁률이 뭐 실시간으로 그러면 못 올리고 이게 시간 단위로 쪼개서 보내는 겁니까? 풀단 그러면? 같은 경우는 지금 30분 단위로 끊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제 그것과 30분 단위요? 별개로 이제 사실은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것처럼 좀 빠른 파악이 좀 국민들께 빨리 알려드릴 필요가 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별도로 이제 뭐 당장 이걸 치지 않는 기자들이 뭐 이제 손으로 쳐서 보낸다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뭐 바로바로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오늘 판결문 재판부의 판단 가운데 대단히 의미가 있는 판단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나왔던 자막 있죠.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김경록 씨 자산 관리를 시켜서 동양대 PC를 은닉을 했는데 이 은닉 과정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했는지도 저희가 좀 찾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네. 재판부가 이런 주요 사건일 때 보통 판결문을 1시간 이상 읽는데 말이죠. 네네. 결과를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떨 땐 허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문은 너무나도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문 하나를 위해서 1시간이 넘는 분량의 논리적 법률적 전개를 재판부가 하는 거죠. 일단 범죄 혐의가 15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은 유죄고 어느 것은 무죄고 뭐 어떤 증거에서 인정이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뭐 가려줘야 하니까 그 부분을 읽느라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을 걸 보고요. 아마 지금은 유무죄에 관한 판단 이유를 지금 설시하고 설명했다고 한다면 지금 양형에 관한 그런 부분을 아마 설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지금 나온 거 보면 동양대 PC 증거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유무죄에서 판단을 한 다음에 또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쟁점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동양대 뭐 표창장 관련되는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문서 위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나와 있는 PC를 그 조교나 법원 행정 동양대 행정지원처장한테 임의로 가져온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다. 그런 증거를 쓸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게 쟁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증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식이 들어왔는데 양형 이유에 대해서 지금 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양형 이유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이제 양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금 양형 이유에 설명한다고 하면 이제 주문이 나오는 데는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임박했다. 김광삼 변호사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동양대 PC
이걸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도 의미가 있는 게 변호인단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에서는 이것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PC는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검찰이 동양대 PC를 증거로 확보했다.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동양대 PC 관련해서 은닉을 했었는데 자산관리인 통해서 이 은닉하는 과정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자, 이제 곧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최종적인 판단, 양형에 대한 판단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1심 판결문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1년 4개월 동안 전국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많은 분들을 피곤하게도 만들고 관심 갖게도 만들었던 이 정경심 교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강초원 기자 지금 선고가 나온 걸로 나오고 지금, 있습니까? 보고가 되는데요. 지금 징역 4년 및 벌금 5억 원 그리고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예, 그리고 추징금 1억 3,894만 4,090원. 검찰의 구형량과 비슷한 수치로 나왔네요.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자막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선고를 지금 내렸는데요. 지금 뭐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그리고 피고인에게 그 1억 3,894만 원 정도를 추징하겠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정경심 교수를 향해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89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많은 혐의 사실을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범죄로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정 구속 여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계속 지금 선고를 법정 하고 구속 여부는 아직까지 재판부가 밝히지 않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변호사님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죠? 네, 마지막 그 얘기하고요. 징역 4년이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형입니다. 그래서 좀 실형이다 볼 수 있고요. 저도 아까 그 양형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3년에서 5년 사이라고 맞추셨네요. 열심히 맞춰서 다행입니다. 징역 4년은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할 수 없는 형량이다. 따라서 징역 4년에 실형이 선고가 됐고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모두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모두 유죄다라고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벌금 5억 원 선고했고 추징금도 1억 3,600만 원 정도 선고했는데 정경심 교수를 법정 구속할 것이냐 이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 소식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법정 구속이 지금 그 선고가 돼서요. 법정 구속을 했단 말입니까? 네, 그래서 법정 구속이 결정이 됐는데 지금 서울구치소에 신종 코로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구속 장소를 남부구치소로 정하겠다라는 설명까지 이제 덧붙였기 때문에 지금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의 그 법정 구속까지 지금 선고가 됐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입시 비리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정경심 교수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김광선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더군다나 굉장히 이게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 또 조 전 장관의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할 때는 반드시 법정 구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김경수 지사랄지 또 유명한 사람이랄지 아니면 무죄를 굉장히 많이 다투는데 일부에 있어서 약간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도 유죄 판결을 하는데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을 때는 법정 구속을 안 해요. 그런데 아마 재판부는 그런 것 같아요. 6개, 15개 혐의 중에서 대부분이 다 유죄 판결이라고 보고 또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소심 가서도 사실 이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런 확신을 재판부가 갖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것 자체는 이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재판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식도 사실은 유죄는 나와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이제 법정 구속까지 한 거 보면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굉장히 확신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 구속 사유를 좀 낭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보통 아시다시피 이제 구속이라는 거는 이제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하게 되는데 이제 법정 구속에서 이제 증거 인멸 부분이 좀 인정이 돼서 그 본인의 노트북과 PC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그 은닉을 했고 실제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찾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구속 사유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예, 법정 구속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증거를 인멸했다, 검찰 수사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 부분을 법정 구속의 주요한 사유로 판단했다는 점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왜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는지, 유죄 선고의 근거는 무엇인지, 또 법정 구속은 왜 결정했는지, 법정 구속의 사유는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강청환 기자는 계속 남아 계시고 잠시 뒤부터는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여러분께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